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지금이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시절. 어느 역사 영상의 댓글 하나에 무려 1000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한반도 최악의 세대는 몇 년생이었고 무려 201만 명이 봤죠.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1580년대생, 1660년대생, 1900년대생. 전쟁과 기근과 나라를 잃는 고통을 겪은 세대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계속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최악의 세대가 있다면 가장 운 좋은 세대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반전편입니다. 한반도 50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복받은 세대를 찾아볼 겁니다. 3위부터 1위까지 카운트다운으로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순위는 단순히 부유한 시대가 기준이 아닙니다. 전쟁의 공포 없이 살았는가, 굶주림의 공포 없이 살았는가,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는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세대가 얼마나 드문지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극이 아닌 희망의 시각으로 한반도 역사를 다시 읽어봅시다. 사람은 태어날 시대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1580년에 태어난 아이는 12살에 임진왜란을 만났고 1900년에 태어난 아이는 10살에 나라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태어났을 뿐이었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특별히 착하거나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의 구조적 조건이 그 아이를 감싸준 겁니다. 평화의 시대에 태어난 아이는 전쟁을 모르고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아이는 굶주림을 모릅니다. 오늘은 그 행운의 구조가 한반도 역사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추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역사에서 운이 좋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부유한 집에 태어나는 건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으니 그건 개인 운이지 세대 전체의 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집 안의 조건이 아니라 집 밖의 역사적 구조입니다. 어떤 시기에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거죠. 태어난 시대가 전쟁 중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근이 되는 해에 태어나는 것도 본인 의지가 아닙니다. 역사에서 운이란 결국 자신이 태어난 시대의 구조적 조건이고 그 위에서 개인이 얼마나 날개를 펼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외적의 침입이나 내란 없이 생명의 위협 없이 살았는가? 가족을 전쟁에서 잃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는가? 둘째는 생존입니다. 기근이나 역병의 위협 없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있었는가? 셋째는 기회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사회 구조 안에 있었는가? 태어난 신분이나 성별로 인한 천장이 없었는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시대를 찾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이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 시기는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역사를 쭉 훑어보면 한반도의 역사는 정말 끝없는 고통의 영속이었습니다. 삼국시대 600년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는 끊임없이 서로 싸웠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30년 넘게 버텨야 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가 황폐해졌죠. 조선은 임진왜란 7년과 병자호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됐고 근현대는 일제강점기 35년과 6.25 전쟁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의 시배를 찾는 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오아시스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카운트다운에 대해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3위부터 1위까지 시대 순위 아닙니다. 조선시대가 현대보다 낮은 순위에 있는 이유, 그리고 현대 중에서도
왜 특정 세대가 1위인지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절대적인 풍요의 양이 아니라 그 시대 안에서의 구조적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1위로 발표될 세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댓글로 꼭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3위를 발표합니다. 3위는 조선시대에서 고릅니다. 1750년대생, 영조와 정조 두 임금의 치세를 함께 누린 세대입니다. 이 시대를 흔히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단순히 문화가 꽃피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운이 좋았는지 따져보려면 먼저 그 직전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비교가 있어야 행복이 선명해지거든요. 비극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황금기가 있었다는 사실,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1660년대생이 겪은 것을 먼저 봅시다. 10살에 경신 대기근이 터졌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 1200, 1400만 명 중 수십만에서 최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기록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단 몇 년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들판에 시체가 즐비했고 부모가 자식을 먹이지 못해 길에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공포에서 겨우 살아남아 가정을 꾸렸더니 35살에 또 을병대기근이 왔습니다. 이번엔 14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한 인생에 대기근이 2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그 세대의 공포를 생각하면 1750년대생의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 감이 옵니다. 1750년대생은 달랐습니다. 영조가 즉위한 1724년부터 정조가 승하한 1800년까지 무려 76년 동안 대규모 외침이나 내란이 없었습니다. 이 76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반도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이렇게 긴 평화가 지속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1750년대에 태어난 아이는 죽을 때까지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채 일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청년들이 들에서 일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굶어 죽는 일이 줄었습니다. 이 평화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했습니다. 그 전까지 농민들은 군포라는 세금으로 배 2필씩 내야 했는데 이걸 한 필로 줄인 겁니다. 세금이 반으로 줄었다는 게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잉여가 생겼습니다. 그 잉여가 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전국에 장시가 열렸습니다. 보부상들이 물건을 들고 전국을 누볐고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역사 500년을 통틀어 상업이 가장 자유롭게 꼽힌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농민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었던 거죠. 신분이 전부는 아닌 시대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조 시대는 더 놀랍습니다. 규장각이 만들어지면서 조선에 학문의 중심이 생겼고 실용학문인 실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박지원, 정약용, 박제가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았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책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발명하고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나라를 바꾸려 했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조선을 바꿀 아이디어를 담은 혁명적 저작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지식인들은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진짜로 믿었습니다. 영조는 신분의 벽도 조금씩 허물려 했습니다. 능력 있는 서울 출신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거든요.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수치가 이 시대에 안정을 주명합니다. 영조 23년인 1747년에 조선의 인구는 약 1850만 명으로 기록됩니다. 경신대 기근과 을병대기근이 휩쓸었던 17세기와 비교하면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남았고
가족이 유지됐고 사람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1750년대에 태어난 아이는 조상대대로 이어진 전쟁과 기근의 공포에서 처음으로 벗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래도 3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태평성대라도 신분제라는 단단한 벽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양반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천장이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민과 천민에게 기회의 구조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죠. 평균 수명도 40세 전후였습니다. 30이 넘으면 이미 노인 취급을 받던 시대였고 의료가 없으니 전염병 한 번에 마을이 쑥대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조가 죽자마자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그 황금기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 좋음이 구조적으로 취약했다는 겁니다. 진짜 운이 좋은 세대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 좋음이 유지되고 더 나아가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영정조 시대는 분명 빛났지만 그 빛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여름이 오자마자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요. 2위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 빛이 30년 이상 지속됐고 갈수록 더 밝아졌습니다. 진짜 대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세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위는 1955년생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딱 2년 뒤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955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필리핀보다도 가난했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보다도 뒤처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태어나면 맞닥뜨리는 게 먹을 것 없는 식탁이었고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자랐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왜 2위냐고요? 이 세대가 걸어간 30년의 역사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1955년생이 9살이 되던 1964년, 한국의 수출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살이 되던 1975년에는 50억 달러대로 폭증했습니다. 30을 갓 넘긴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세계 16위 경제대국이 되어 있었죠. 한 사람이 살아가는 30년 동안 나라 전체가 이렇게 변한 사례가 인류 역사에 또 있었을까요? 조선이 영조의 균역법으로 조금씩 성장했다면 이 세대는 로켓에 올라탄 것처럼 성장했습니다. 단 30년 만에 폐허가 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눈앞에서 본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는 정확히 성장의 가장 달콤한 타이밍에 20대를 보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 한국의 고도 성장이 폭발하던 시기에 이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취직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생기고 건설이 폭발하고 수출이 터지면서 일자리가 사람보다 많았거든요. 중동 건설 현장에, 조선소에, 봉제 공장에, 대기업 사무실에 자리가 넘쳤습니다. 지금 2030세대가 들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지만 이 시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취업할까가 고민이었지 취업이 될까가 고민이 아니었던 시대였죠. 부동산은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955년생이 30배가 되던 1980년대, 강남 아파트 가격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했습니다. 직장인 월급 3에서 5년 치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2~3배가 40대에서 50배가 되면서 수십 배로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하나 샀을 뿐인데 자산이 수십 배 불어나는 경험을 이 세대는 생애 전반에 걸쳐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동산 상승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적 보상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집 한 채는 가질 수 있었고 그 집이 자산이 되어 노후를 보장해줬습니다. 그런 구조가 작동했던 마지막 세대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교육도 이 세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이 세대의 부모들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자식 교육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국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치솟았고 대학에 대한 열망이 폭발했습니다. 1955년생이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대학 졸업장은 지금의 의대 졸업장과 맞먹는 가치를 가졌습니다. 대졸자이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입사가 사실상 보장되던 시대였습니다. 학벌이 신분제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조선시대 양반 신분이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겁니다. 이 세대가 2위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행운을 노린 게 아니라 그 행운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하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중동 사막에서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그 노력이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습니다. 행운이 있었지만 그 행운이 노력과 결합됐을 때 진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세대는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상승 곡선을 직접 몸으로 만든 세대입니다. 폐허에서 기적을 만든 세대라는 타이틀은 이들이 정당하게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도 2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출발선이 낮았고 성장 과정이 정말 고됐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워야 했고 야근과 저임금을 감수하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이 세대가 40대가 되던 시점에 덮쳐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날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직장을 잃었고 가족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위 세대와 비교하면 딱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할 1위 세대가 가진 그 조건을 들으면 왜 그게 결정적인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1985년생, 지금 40살이 된 세대입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청소년이었고 사회 진입은 취업난과 겹쳤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걸 바라보며 좌절했던 세대 아니냐고요? 그 고통이 진짜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이 세대는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런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먼저 이 세대가 태어난 순간부터 봅시다. 1985년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은 약 2,000달러였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진 않았지만 풍족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10살이 되던 1995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살이 되던 2005년에는 1만 7천 달러, 35살이 되던 2020년에는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 인간의 생애 동안 나라의 소득이 15배 이상 올라간 건 역사적으로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그 성장 과정의 거의 전부를 직접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포인트는 돈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20대를 보낸 2000년대는 인터넷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던 시기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평범한 개인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얻고 사업을 하고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박지원이 아무리 뛰어나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세대는 노트북 하나로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박지원은 청나라를 직접 걸어서 가야만 그 문물을 볼 수 있었지만 1985년생은 집에서 전 세계의 지식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불평등이 역사상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신분제가 사라진 것도 결정적입니다. 1750년대생 조선인이 양반이 아니면 평생 넘지 못했던 벽이 1985년생에게는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부모가 가난해도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라면 서얼이라는 이유로 관직에 오를 수 없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떤 자리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회적 격차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의 열린 기회 구조는 한반도 역사 5천년에서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 세대는 처음으로 진짜 개인의 능력이 신분을 넘을 수 있게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습니다. 1985년생은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습니다. 6.25 이후 70년 이상 지속된 이 상대적 평화는 한반도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삼국시대 600년의 끊임없는 전쟁, 고려의 몽골 침략 30년, 조선의 인진왜란과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35년, 6.25까지. 그 모든 역사의 상처를 1985년생은 박물관과 교과서에서만 봤습니다. 이 평화가 너무 당연해서 소중함을 모를 수 있지만 5천년 역사의 눈으로 보면 이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입니다. 한반도 역사 대부분을 평화 없이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갈망했던 조건인지 모릅니다. 의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750년대 조선인의 평균 수명은 40세 전후였습니다. 1955년생도 어릴 때 홍역이나 폐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을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1985년생은 태어나자마자 전국 예방접종 시스템 안에 있었고 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기대 수명 중 하나입니다. 1985년생은 역사상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인입니다. 조선시대의 50세는 노인이었지만 이 세대는 50세에도 20에서 30년의 활동적인 삶이 앞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컬처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20대에서 30대의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 BTS가 빌보드 차트를 점령했으며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자랑스러운 시대를 사는 첫 세대가 바로 1985년생 전후입니다. 영조의 황금기를 살았던 조선인도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한국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소름 돋는 반전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생이 갖는 진짜 행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40살, 아직 20에서 30년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AI 혁명이 시작되고 있고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디지털 혁명의 전반기를 살았고 AI 혁명의 전반기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두 번의 기술 혁명을 청장년기에 경험하는 세대가 있었을까요? 역사의 가장 극적인 변곡점 위에 서 있는 세대가 바로 1985년생입니다. 여기서 잠깐 반론을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985년생이 어떻게 이르냐, IMF 때 취직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M4 세대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폭등해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건 최소한 살 집 자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나서 집이 폭격으로 사라지거나 기근이 들어 먹을 게 없어 아이를 길에 버려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역사적 기준으로 고통의 종류와 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댓글에 1000 좋아요를 받은 그 문장. 지금이 반군 이래 가장 잘 사는 시절을 기억하시죠? 그 댓글을 쓴 분은 아마도 1950에서 60년대 생일 겁니다. 가난을 직접 경험하고 고도성장의 초기를 맨몸으로 살아낸 세대죠. 그 세대가 지금을 보며 가장 잘 사는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든 시절을 직접 비교 대상으로 가진 세대가 한 말입니다. 그 말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세대의 눈으로 한 번쯤 지금을 봐야 합니다. 이제 진짜 핵심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를까요? 왜 역사 콘텐츠는 항상 비극 중심일까요? 최악의 세대 영상은 201만 명이 봤는데 가장 운 좋은 세대 이야기는 왜 없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어떤 주제가 더 자극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위험과 고통을 먼저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위협을 먼저 인식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역사의 비극이 더 생생하게 기억되고 더 강렬하게 전달됩니다. 인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6.25. 이 단어들은 즉각적으로 떠오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현재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역사를 비극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도 비극으로 읽는 경향이 생깁니다. 지금이 최악이다. 우리 세대가 가장 불행하다. 내 말이 넘쳐나지만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비교적 매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있거든요. 역사의 기준점 없이 현재를 평가하면 지금이 최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청년 세대의 고통은 진짜이고 불평등은 심각합니다. 집값은 폭등했고 취업은 어렵고 저출생은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싸우는 건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 싸움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과 역사의 성취를 기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감사와 자부심은 안주가 아니라 전진의 연료가 될 수 있거든요. 최악의 세대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면 최고의 세대를 발견하는 것은 자부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임진왜란을 버틴 세대가 없었다면 조선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기근을 이겨낸 세대가 없었다면 후손이 없었을 것이고,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외쳤던 세대가 없었다면 해방도 없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세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고요. 모든 세대의 선택과 희생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운 좋은 세대의 3위는 1750년대생. 조선 역사에서 가장 긴 평화와 문화적 번영을 누린 영정조 황금기 세대입니다. 2위는 1955년생.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 고도 성장의 황금기를 청장년기에 맞이한 한강의 기적 세대입니다. 그리고 1위는 1985년생. 전쟁도 기근도 신분제도 없이 디지털 혁명과 한류 문화의 정점에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당군 이래 가장 많은 구조적 기회를 받은 한반도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1위 세대, 1985년생이 역사에서 진짜 가장 빛나는 세대가 되느냐 아니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이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줬지만 그 조건으로 무엇을 만드느냐는 이들의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영정조 시대를 물려받은 순조 이후 세대가 그 유산을 세도 정치로 무너뜨렸듯이 기회를 기회로 만드는 건 언제나 사람의 몫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받은 세대가 가장 훌륭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어떻게 쓸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한반도 역사상 가장 고생한 세대는 1900년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온몸으로 버티고 폐허 위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